빚을 내서라도 저 아이를 사야겠다. 장터 한복판에서 헐값에 팔려가던 소녀를 본 관상가 서문달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요. 죄인의 딸, 천민보다 못한 신세의 아이를 빚까지 내어 사겠다니. 그런데 서문달이 그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대문 박칠패 장터 언저리에 낡은 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가 앞에는 작은 나무 판자가 하나 걸려 있었지요. 판자에는 먹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관상가 서문달.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는다. 집 안에는 50간 넘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문달. 얼굴에 깊이 팬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이 세월을 말해주었지요. 눈빛만은 예리하여 마치 매가 먹잇감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두 명의 손님을 받았어요. 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지요. 하인 막쇠가 투덜거렸습니다. 날이 오늘도 2명만 받으실 겁니까? 어제도 2명, 그저께도 2명. 이러다 저 굶어 죽습니다요. 배고프면 장터 가서 엿 팔아라. 나리는 참, 농담도. 농담 아니다. 막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인을 10년 넘게 모셨지만 아직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되었지요. 서문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문달이 관상을 배운 것은 25 무렵이었습니다. 스승은 지리산 기슭에 사는 늙은 도인이었지요. 그 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하늘이 쓴 글씨다. 읽을 줄 아는 자만이 운명을 안다. 서문달은 10년을 배웠습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한양으로 내려와 이 낡은 초가를 얻었지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수많은 얼굴을 보았어요. 정승도 보았고 거지도 보았지요. 임금이 될 상도 보았고 요절할 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이 있었습니다. 왕비가 될 상. 서문달은 스승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상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이라고. 눈썹이 부드럽게 활처럼 휘고 눈동자가 가을 물처럼 깊고 입술의 선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흔들리지 않는 것.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 스승은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명의 기운. 서문달은 20년 동안 그 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6월의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오후였어요. 막쇠가 장터에서 두부를 사 오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요. 왜 이리 소란이냐. 장터에서 아이가 팔리고 있습니다요. 계집애인데 죄인의 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요. 서문달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참 이상합니다요. 울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 눈이 영 보통이 아닙니다요. 날이 같으면 딱 보셨을 텐데. 서문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문달은 막쇠를 따라 걸었어요.
저 멀리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수군거리는 곳이 보였습니다. 서문달이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거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8살 남짓이었지요. 때가 탄 삼배 저고리에 무릎 아래가 뜯어진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볼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가엾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서문달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아이의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지요. 자신을 구경하는 수십 명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문달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1000명의 기운. 얼마요? 서문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옆에서 아이를 팔던 거간꾼이 비죽 웃었지요. 양반 어른, 이 아이는 죄인의 딸입니다요. 이 판서 집 외동딸인데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는 바람에 재산도 몰수되고 남은 건 이 아이뿐이올시다요. 사서 뭐 하시게요? 얼마냐고 물었소. 거간꾼이 서문달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도포에 헤어진 소매.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차림이었지요. 쌀 2가마입니다요. 쌀 2가마. 서문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도 쌀 1가마 값이었지요. 나머지 1가마는 막쇠한테 빌려야 했습니다. 아니, 막쇠한테도 그만한 돈은 없었어요. 이웃집 주막 주인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서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서문달의 확신이 굳어졌지요. 아이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품이라고 해야 할지, 기다림이라고 해야 할지. 이 아이는 자신이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쌀 2가마. 내겠소. 막쇠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리,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요? 들었잖느냐? 나리, 저희 집에 쌀이 1가마도 없습니다요. 안다. 빌리면 된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양반 미쳤나? 죄인의 딸을 쌀 2가마나 주고 사. 세상에. 서문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막쇠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주인 영감에게 사정을 말했지요. 주막 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문달을 오래 알아온 터라 결국 돈을 내주었습니다. 거적 위의 아이는 서문달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간꾼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래 성사입니다요. 데려가시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땅을 딛는 발이 작았어요. 서문달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서문달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이름이 뭐냐? 이연화입니다. 몇 살이냐? 8입니다. 가족은?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가라앉았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병으로 먼저 가셨고요. 그렇구나. 서문달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쇠가 옆에서 연화를 내려다보더니 코를 훌쩍였지요. 에휴, 가여운 것. 날이 밥은 먹었겠죠.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아침 이후로 못 먹었습니다.
막쇠가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어요. 자, 이거라도 먹어. 감사합니다. 연화는 주먹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물더니 먹는 속도를 늦추었지요.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막쇠가 눈을 깜박였어요. 배고프지 않냐? 어서 먹어. 예, 먹고 있습니다. 서문달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가까이 굶은 아이가 음식 앞에서 자세를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지요. 세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와 칠패장터 언저리의 낡은 초가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서문달이 방 한 칸을 가리켰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낸다. 예.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 이름은 이연화가 아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서연이다. 나의 조카딸. 이연화라는 이름은 다시는 꺼내지 마라. 알겠느냐? 연화는 잠시 서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알겠습니다. 왜 순순히 따르느냐?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문달은 처음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막쇠가 뒤에서 손을 비볐지요. 에이, 이름이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요? 날이, 저 배고픕니다. 저녁밥은요? 내 몫은 없다. 아이 목까지 내놔라. 날이, 그날 저녁 낡은 초가에 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막쇠 옆에 앉아 불을 지폈지요. 서문달은 방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연화는 서연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문달은 연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를 가르쳤고 얘를 가르쳤지요. 연화는 배움이 빨랐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놓치지 않았어요. 서문달이 손님을 볼 때 연화는 먼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손님이 간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분은 왜 눈썹이 저렇게 생겼습니까? 보였느냐? 예. 눈썹 끝이 아래로 처졌습니다. 근심이 많은 상이라고 하셨지요? 서문달이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무엇이 더 있습니까? 눈 아래 살이 불룩하였다. 자식 보기 박한 상이지.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식 걱정으로 오신 것이군요. 그렇다. 연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서문달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스승에게 배운 관상의 이치인지 아니면 타고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서문달 앞에 단정히 앉더니 이렇게 물었지요. 스승님, 왜 저를 사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었느냐?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듣고 싶습니다. 서문달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지요. 내 상이 예사롭지 않아서다. 어떤 상입니까? 서문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이란 것은 본인이 모를 때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법이니라. 연화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서문달은 대견했지요.
다른 아이 같으면 떼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알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연화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 불길한 소문이 한양을 휘감았지요. 이판서의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판서가 역적으로 몰린 사건은 3년 전 일이었어요. 당시 이판서는 왕에게 직언하다 반대 세력에게 모함을 받아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연루자를 다시 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판서의 잔당을 씨까지 말리려 한다는 뜻이었지요. 막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날이 이판서 집 몸종이었다는 할멈이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요. 신문을 받고 있다는데 그 할멈이 아이의 소재를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요. 서문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일이냐? 오늘 아침입니다요. 서문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를 불렀지요. 연화야. 예, 스승님. 오늘부터 밖에 나가지 마라. 장터도 우물가도 안 된다. 알겠느냐? 연화가 서문달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지요. 무슨 일입니까?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스승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초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서문달이 눈을 떴습니다. 막쇠도 기척을 느끼고 마루로 나왔어요. 쾅. 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셋이 들이닥쳤지요.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금박띠를 두른 고급 명주 두루마기 차림의 6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살이 두툼하게 올라 있었고 눈이 가늘었지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웃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이었습니다. 이판서를 역적으로 모는데 앞장섰던 자. 이판서의 재산을 고스란히 가로챈 자. 그리고 어린 연화를 장터에 내다 판 바로 그 자였지요. 오랜만이요, 서문달. 최참판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문달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무슨 일이요? 이 집에 이판서의 딸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소. 죄인의 자식을 숨겨주는 것은 연좌죄에 해당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문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포졸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이불을 들치고 궤짝을 열었습니다. 막쇠가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서문달의 눈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맨발로 자다가 나온 것이었지요.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최참판의 시선도 연화에게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연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요? 최참판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서문달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카 딸이요. 이름이? 서연이요. 아비는? 일찍 죽었소. 최참판은 연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담이 크군. 그러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서문달, 이판서 잔당을 숨겨주는 자는 역적과 동일한 벌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오. 포졸들이 물러났습니다.
최참판도 문을 나섰지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막쇠가 주저앉으며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문달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직 마루에 서 있었지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새기는 듯한 차갑고 조용한 눈빛이었지요. 스승님, 왜 저분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까? 서문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서문달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서문달은 오래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는 알고 있었지요. 오늘 밤 최참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연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문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 앞에 앉아 오래 생각에 잠겼지요. 최참판은 조선 팔도에 손을 뻗고 있는 자였습니다.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해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물고 늘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 자의 성정을 서문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몰 때도 처음에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했지요. 그 의심을 반년에 걸쳐 부풀리고 부풀려 결국 정승을 죽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어요. 서문달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문달은 막쇠를 불렀습니다. 짐을 꾸려라. 가벼운 것만. 어디로 가십니까요? 충청도 쪽으로. 아는 곳이 있다. 막쇠가 눈을 껌벅였습니다. 그럼 이 집은요? 두고 간다. 날이 이 집이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요? 안다. 막쇠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는 마당으로 나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방에서 나와 서문달 옆에 섰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됐다. 넌 먹어라. 서문달이 연화 앞에 아침밥을 밀었습니다. 쌀이 귀에 잡곡을 섞은 밥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여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수저를 들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연화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도망가는 것입니까? 그래. 왜요? 위험하기 때문이다. 최참판 때문입니까? 서문달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었느냐? 어젯밤의 마루에서 스승님이 혼자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다 깨어서요. 서문달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쇠는 귀가 어두워 그런 소리를 못 듣는데 이 아이는 자다가 깨어들었다고 했지요. 그렇다. 최참판은 위험한 자다. 그 자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저 때문에 스승님께서 위험해지는 것이군요.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다. 그래도 연화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문달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스승님,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라. 그래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 때문에 집도 잃고 이렇게 떠나게 되셨으니. 연화야. 예. 내가 내 관상을 보고 스스로 한 일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야. 앞으로 그 말 다시 꺼내지 마라. 연화는 오래 서문달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막쇠가 마당에서 소리쳤지요. 날이 다 꾸렸습니다요. 그런데 이불은 어떻게 합니까요? 두고 가라. 두고 가요? 밤에 춥지 않겠습니까요? 걸어가면 춥지 않다. 걸어서 충청도까지 가신다고요? 서문달은 대답 대신 짐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연화도 작은 보따리를 들었지요. 막쇠는 이불을 두고 갈 수 없어 등에 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이른 아침 한양 칠패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샛길로 걸었지요. 서문달이 앞서 걷고 연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막쇠가 이불을 짊어지고 맨 뒤에서 헉헉거렸어요. 한 시진 남짓 걸었을 때였습니다. 연화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서문달이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연화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양 성곽이 멀리 보였지요. 연화의 눈이 그 성벽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서문달은 말이 없었습니다. 막쇠가 이불을 부여잡고 코를 훌쩍였지요. 아이고, 가여운 것. 연화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보았지요. 가겠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서문달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울 자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그 짧은 삶에서 배운 것인지 서문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성 안으로, 다른 신분으로. 그것이 이 아이의 상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지요. 들판을 지나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막쇠는 이불이 무거워 연신 신음소리를 냈고 연화는 아무 소리 없이 걸었어요. 서문달이 앞서 걸으면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연화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뒤처지지 않았지요. 날이 저물 무렵 작은 주막이 보였습니다. 서문달이 들어가 방 하나를 얻었지요. 주막 주인이 저녁밥을 내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어요. 막쇠는 국을 2그릇이나 비웠고 연화는 깨끗이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막쇠가 이불을 깔았지요. 연화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자. 밤에 춥다. 막쇠 오라버니는요? 막쇠가 멈칫했습니다. 오, 오라버니?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막쇠의 널쩍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코를 긁적이더니 목소리가 작아졌지요. 그래. 불러도 된다. 나는 마루에서 자면 되니까. 연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문달은 그것을 보았지요. 연화가 웃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방 안을 환하게 했어요. 서문달은 등잔 앞에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숨어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아이의 정체를 감추어야 할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생각이 서문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아이의 상, 왕비가 될 상. 그 상이 실현되려면 먼저 이 아이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바르게 자라야 했습니다. 그 상이 드러나야 했어요. 상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삶에서 갈고 닦지 않으면 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서문달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지요. 그래도 천천히 마셨습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충청도 공주고을 외곽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솔밭골이었지요.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언덕 아래 초가 15, 채가 모여 앉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서문달은 이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예전에 관상을 보아준 일이 있는 홍 노인이었습니다. 홍 노인은 빈 사랑채를 내주었어요. 이 사람이 또 왔구먼. 이번엔 아이까지 데리고. 무슨 사연인지는 묻지 않겠네. 고맙소. 고마울 것까지야. 빈 방이 아까웠는데 잘 됐어. 홍 노인은 쌀 한 말과 된장 한 항아리도 내주었습니다. 서문달이 사양하자 손을 내저었지요. 그때 자네가 내 아들 관상을 보아준 덕에 혼처를 제때 잡았지 않나. 이 정도는 당연하이. 그렇게 솔밭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쇠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일거리를 얻었습니다. 힘이 좋아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땅을 파는 일을 주로 했지요. 서문달은 이따금 마을 사람들의 관상을 보아 주며 쌀과 나무를 받았습니다. 연화는 홍 노인의 안채 마당에서 글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연화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문달이 방에서 경전을 읽고 있을 때 연화가 들어왔지요. 스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라. 연화가 단정히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지요. 저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문달이 경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들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묻느냐? 최참판이 아직 저를 찾고 있습니까?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자가 포기했다는 보장도 없다.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망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서문달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다.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아서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억울함을 갚을 수도 없고 아버지를 죽인 자를 볼 수도 없는데. 서문달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 분노를 지금 품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있는 법이니라.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 아직 내 씨가 땅에 묻혀 있을 때다. 연화가 서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처음 보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다. 이대로 숨어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서문달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연화야, 내가 내 관상을 처음 보았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연화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관상에는 하늘이 쓴 글씨가 있다고 했지. 너의 글씨는 내가 20년 관상을 보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어떤 글씨입니까? 왕비가 될 상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지요. 서문달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내 스승도 스승의 스승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상이라 했다. 그것이 내 얼굴에 있었다. 연화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서문달은 그 침묵을 기다렸지요. 이윽고 연화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신 것이군요. 그래. 그래서 집도 버리고 도망도 오신 것이고요. 그래. 연화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았지요.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 상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도 모른다. 상은 가능성이지 운명이 아니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문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솔밭 위로 별이 하나씩 돋아났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지금 너는 죄인의 딸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 전부다. 연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매로 가리고 조용히 닦았지요.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아니, 있더라도 참겠습니다. 그게 맞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요. 스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왕비가 될 상.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죄인의 딸로 장터에서 팔리던 아이가 왕비가 된다니. 그러나 서문달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화 자신이 이상하게도 그 말을 거짓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직언하다 죽었지요. 그 아버지가 남긴 것이 이 천명의 기운이라면 연화는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날까지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솔밭골에서 3번의 봄이 오고 갔지요. 연화는 15이 되었습니다. 키가 자랐고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얼굴은 더 뚜렷해졌지요. 어릴 때의 또랑또랑함이 이제는 차분한 품위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문달은 날마다 연화를 가르쳤습니다. 글과 예뿐 아니라 시와 음악도 가르쳤지요. 홍 노인이 검은고 하나를 내주었는데 연화는 3달 만에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좋아했습니다. 말이 적고 조용했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살뜰히 챙겼지요. 아픈 마을 사람이 있으면 서문달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약초를 캐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객지 아이를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차차 연화를 마을 식구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홍 노인이 서문달을 불렀지요. 서관상가, 한양에서 소문이 들려왔네. 서문달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최참판이 낙마했다더군.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하더구먼. 서문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언제 일이요? 보름 전이라 하더군. 게다가 그자의 조카 되는 자가 관직을 팔아먹은 것이 발각되어 지금 한양이 뒤집어졌다고 하던데 최참판도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더구먼. 서문달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홍 노인이 덧붙였지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겠나? 좀 더 지켜보아야겠소. 신중도 하셔라. 서문달이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마당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요. 서문달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연화야. 예. 한양 소식을 들었다. 연화가 책을 내려놓았지요. 서문달이 홍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연화는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서문달이 다 말한 뒤에 물었습니다. 기쁘지 않으냐? 기쁩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문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최참판이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의 역적 누명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스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해라. 저의 상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문달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 간택이 있어야 하지. 그때 너는 내 신분을 되찾아야 하고. 신분을 어떻게 되찾습니까? 아버지는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판서 집안은 멸문에 가깝습니다. 서문달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지요. 연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아라. 연화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아주 고운 비단이었지만 세월에 바랬지요.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수놓여 있었어요. 이 판서 가문의 문양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밀봉된 서찰이었지요. 그것은 내 아버지가 처형되기 전날 밤 나에게 몰래 맡긴 것이다. 연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오래전에 관상을 한번 보아준 인연이 있었다. 그 인연으로 아버지가 찾아왔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면서 이 서찰과 천 조각을 나에게 맡겼다. 언젠가 내가 이것을 쓸 날이 올 것이라고.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밀봉된 서찰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열어도 됩니까? 아직은 아니다. 때가 될 때 열어라. 연화는 서찰과 천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를 가슴에 안았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서문달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솔밭의 소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서문달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막쇠가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가는 겁니까요? 저 한양 두부가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요. 두부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알면서요. 연화는 짐을 꾸리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지요. 솔밭골에 처음 왔을 때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세 사람은 홍 노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홍 노인이 노자를 챙겨 주었지요. 잘 가게. 저 아이 잘 돌봐주게나. 그래야지요. 그리고 서관상가. 예. 그 아이 관상, 내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더군. 잘 되기를 바라네. 서문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솔밭골을 나섰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나흘을 걸어 한양 남문 앞에 섰을 때 연화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년 전 한양을 떠나던 나 아침 성벽을 바라보며 멈추었던 그 모습이 떠올랐지요. 서문달이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성문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패장터 언저리의 낡은 초가는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서문달은 숭례문 박청파동 쪽에 작은 방 2칸을 얻었지요.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서문달은 다시 간판을 걸었습니다. 관상가 서문달.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잇는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문달이 한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알려지자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첫날 1명, 이틀째 2명,
사흘째는 5명이 왔습니다. 서문달은 2명만 받겠다고 했지만 막쇠가 애원하는 바람에 나흘째부터는 4명까지 받았지요. 연화는 손님이 올 때마다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릴 때처럼 몰래 훔쳐보는 것이 아니었지요. 서문달이 허락한 자리에 단정히 앉아 관상 보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이 간 뒤에는 서문달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3번째 손님 말입니다. 왜? 인중이 유독 짧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별로 없으셨는데 혹시 자식 보기 박한상입니까? 서문달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중만 보았느냐? 아니요. 눈두덩도 보았습니다. 약간 꺼져 있었지요. 그렇다면 자식 보기 박한상이 맞습니까? 눈두덩이 꺼진 것은 자식 복이 아니라 부부 복이다. 그분은 부인과 일찍 사별한 것이지.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무거우셨던 거군요. 보통은 그냥 지나친 부분이다. 잘 보았다. 칭찬이 드문 스승이었지만 연화는 그 한마디에 눈빛이 밝아졌지요. 막쇠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리는 저한테는 왜 한 번도 잘했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요? 내가 잘한 일이 없으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한양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연화가 나무를 사다 오던 길이었지요. 골목 어귀에서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행렬이 있었어요. 고급 가마를 앞세우고 수행원들이 줄지어 걷는 행렬이었습니다. 가마가 지나갈 때 가마의 발이 바람에 살짝 들렸지요. 연화는 그 안을 보았습니다. 60대의 노인이었어요. 살집이 두툼한 얼굴에 눈이 가늘었지요. 최참판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에 들린 나물 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마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참판의 가마는 연화 앞을과 3걸음 앞을 지나쳤지요. 최참판은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했어요. 어릴 때 잠깐 보았던 아이가 이렇게 자란 줄 알 리 없었지요. 가마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발을 옮겼습니다. 초가로 돌아와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았지요. 서문달이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참판을 보았습니다. 서문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디서? 골목에서요. 가마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서문달이 일어섰습니다. 다쳤느냐? 아니요.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서문달에게는 숨길 것이 없었지요. 스승님. 왜? 무섭습니다. 서문달이 연화 옆에 앉았습니다. 당연하다. 그런데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당연하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문달이 찻잔을 들었지요. 무서우면서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다. 용기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것이 아닙니까? 용기는 처음부터 크지 않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법이니라. 연화는 손을 모았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알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연화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글뿐 아니라 예절과 법도도 더 깊이 익혔지요.
서문달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펴고 앉아 읽었습니다. 밤에 등잔이 꺼져도 별빛 아래에 앉아 있었지요. 막쇠가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무리하면 몸이 상합니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나리도 걱정하십니다요. 스승님이 그러셨습니까?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요. 하지만 아가씨 방 쪽을 자꾸 힐끔힐끔 보신단 말입니다요. 연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눕겠습니다. 그러셔야지요. 그러나 연화는 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최참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살집 두툼한 얼굴, 가늘게 좁힌 눈. 연화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느껴졌지요. 아버지가 맡긴 서찰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아직 열지 못한 서찰. 아버지.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8살 이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억났지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목소리가요. 이연화야. 연화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한양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중전마마께서 병원 중이시며 왕세자 저하의 혼사를 서두른다는 것이었지요. 간택령이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저작거리에 퍼졌습니다. 막쇠가 장터에서 그 소문을 듣고 뛰어왔지요. 날이 왕세자 저하 간택령이 내려올 것이라고 합니다요. 서문달은 막쇠의 말을 듣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막쇠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서문달이 불렀습니다. 연화야. 예. 들었느냐? 예. 연화가 책을 덮고 서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 간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서문달이 말했습니다. 신분이 문제다. 이 판서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러면 서연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서연은 내 조카 딸이다. 호적이 없다. 연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서문달은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막쇠가 눈치도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방법은 있습죠. 제가 한양에 아는 훈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짜 호적을 만들어 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요. 물론 저는 그런 불법적인 일은 모르지만서도 서문달이 막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나가 있어라. 예. 나가겠습니다요. 막쇠가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서문달이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연화야, 한 가지만 묻겠다. 예. 두렵지 않느냐? 신분이 탄로나면 죽을 수도 있다. 연화는 서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스승님, 저는 이미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장터에서 팔려가던 날이요. 그때 죽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고요. 서문달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승님. 왜?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것이 왕비가 되어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서문달이 눈을 떴습니다. 오래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알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서문달은 그날 저녁 오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관상을 보아주었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조의 말단 관리로 있었지요. 그 관리가 조심스럽게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서문달의 조카딸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을 정리했지요. 정확히 말하면 오래전 죽은 서문달의 동생 딸로 등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동생은 실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요. 막쇠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날이 제가 훈장 어른 이야기 꺼낸 건 진짜 불법인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됐다. 예, 날이. 연화는 새로 만들어진 호적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오래 내려다보았지요. 서연. 관상가 서문달의 조카딸. 스승님. 왜? 감사합니다. 서문달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서문달은 그 절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며칠 후 드디어 왕세자 간택령이 내려왔습니다. 삼간택을 거쳐 왕세자빈을 뽑는다는 것이었지요. 양반가의 딸로 15에서 20 사이인 처자들은 금올령이 내려졌습니다. 간택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자는 관하에 등록해야 했어요. 막쇠가 두 손을 비볐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요. 제가 감이 좋아서 알아봤는데 이번 간택에 나오는 처자들이 한 200명은 된다고 합니다요. 쟁쟁한 양반 집안 딸들이 다 나온다고요. 아가씨도 지지 않겠지요? 연화가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제 자리를 찾으러 갑니다. 막쇠가 눈을 깜박였지요. 그러더니 코를 훌쩍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에이, 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먼지가 들어갔나? 서문달이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되느냐? 됩니다. 떨리느냐? 됩니다. 그럼 됐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비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긴장과 두려움이 있어야 정신이 든다. 아무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방심하는 법이니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스승님, 서찰을 이제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 이제 때가 되었다. 연화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밀봉된 서찰을 꺼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봉인을 떼었어요. 서찰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지요. 연화야, 이 서찰을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비가 미리 사과한다. 지켜주지 못해서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아비가 남긴 것이 있다. 이 1000조각이 그 증거다. 이조 판서 김재량 어른이 알고 계신다. 그분께 이 1000조각과 이 서찰을 보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한다, 연화야. 연화는 한참을 그 서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요.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서문달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막쇠도 조용했지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연화가 서찰을 접었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넣었지요. 가슴 안쪽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지요. 가겠습니다.
초간택 날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 앞에 처자들이 줄지어 섰지요. 비단옷에 족두리를 쓴 처자들이 100명도 넘었습니다. 저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수행하는 시녀들과 상궁들이 부산하게 오갔지요. 연화는 그 줄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었지요. 비단이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막쇠가 구해온 것이었는데 서문달이 고른 것이었어요.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가린다. 얼굴이 드러나야 한다. 연화는 차림새를 꾸미는데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지요. 서문달이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됐느냐? 예. 떨리느냐? 됩니다. 그럼 됐다. 연화는 뜰을 나섰습니다. 창덕궁 앞줄에서 연화는 조용히 서 있었지요. 옆에 선 처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분은 어느 댁따님이야? 모르겠는데. 차림새가 수수하네. 그러게. 집안이 변변찮은 모양이지. 연화는 못 들은 척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궁이 처자들을 하나씩 안으로 들였지요. 연화의 차례가 왔습니다. 상궁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안내했지요. 대전 마마 앞이었습니다. 왕비께서 병환 중이라 대신 내명부의 고위 상궁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연화는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단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절이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궁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례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딱 적당한 곳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수백 명의 처자들 중 눈을 내리깔거나 반대로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연화는 달랐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서연이라 합니다. 아비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사느냐? 숭례문 박청파동에 삽니다. 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적더니 물러가라는 손짓을 했지요. 연화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옆에 있던 처자 하나가 연화에게 속삭였어요. 혹시 이름이 서연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청이라고 해요. 아까 연화 씨 보았는데 걸음걸이가 정말 예뻤어요. 오청이었습니다. 홍문관 부재학 오대감의 둘째 딸이었지요. 연화보다 1살 어린 16이었습니다. 통통한 뺨에 눈이 동글동글했어요. 뭐든 잘 웃는 얼굴이었지요. 처음 왔어요? 이런 데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나는 별로 기대 안 해요. 언니가 더 예쁜데 언니는 이미 혼처가 있어서 제가 대신 나온 거거든요. 호호. 연화가 오청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웃는 얼굴이었지요. 연화는 이런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솔밭골에서도 한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또래 친구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저도 기대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해요. 두 번째 간택 때도 같이 있게 되면 서로 힘이 되어주기로요.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간택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재간택 대상자 명단이 나왔지요. 연화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문달은 그 소식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막쇠가 펄쩍 뛰었지요.
날이 아가씨가 제 간택에 올랐습니다요.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요. 연화는 담담했습니다. 서문달을 바라보았지요. 스승님, 최참판이 간택위원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문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느냐? 오, 대감댁 오청이라는 처자에게요. 그 집 아버지가 간택 관련 직책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서문달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참판이 간택위원이라면 내 얼굴을 볼 것이다. 압니다. 그자가 너를 알아볼 수도 있다. 연화가 서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문달이 한참을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달라지지 않는다. 제 간택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5명으로 추려진 처자들이 다시 창덕궁에 모였지요. 복장도 더 격식을 갖추었고 분위기도 더 엄숙했습니다. 연화는 초간택 때와 같은 하늘색 저고리를 입었어요. 서문달이 말했지요. 똑같이 입어라. 화려한 것으로 인상을 남기려 하지 마라. 너는 얼굴로 기억에 남아야 한다. 처자들이 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오청이 옆에 앉았습니다. 연화 씨, 떨려요? 됩니다. 저는 엄청 떨려요.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아요. 오청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잠깐 그 손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두었지요. 연화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궁들 옆으로 간택에 참여하는 신하들이 있었지요. 연화는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오른쪽 끝에 최참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살집 두툼한 얼굴, 가늘게 좁힌 눈. 다리를 다쳤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지요. 최참판의 시선이 연화에게 왔습니다. 연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초간택 때처럼 적당한 곳에 시선을 두었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상궁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서연이라 합니다. 글은 할 줄 아느냐? 예. 사서삼경과 소학을 읽었습니다. 음악은 검은고를 약간 배웠습니다. 지금 연주해 보아라. 연화는 자리 옆에 놓인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얹었지요. 심호흡 한 번. 그러더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화의 연주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깊었습니다. 한음이 공간을 채웠지요. 상궁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연화가 연주를 마치고 손을 내렸습니다. 물러가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연화는 절을 올리고 물러났지요. 문을 나서는 순간 최참판의 시선이 다시 연화의 등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사흘 후 삼간택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연화의 이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문달의 집 앞에 누군가가 왔습니다. 쪽지 하나를 두고 갔지요. 막쇠가 발견하여 서문달에게 가져왔습니다. 서문달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씨 3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알고 있소. 간택에서 물러나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지를 꺼내는 것은 어렵지 않소.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낸 것인지는 분명했지요. 서문다리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연화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쪽지를 읽은 연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참판이 알아본 것입니까? 서문달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에 쪽지를 접어 품에 넣었지요. 스승님, 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서문달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도를 높여야 한다. 삼간택 전에 이조 판서 김재량 어른을 만나야 한다. 아버지 서찰에 나온 분이군요. 그래. 그분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 내 아버지가 직접 증거를 맡겼다고 하였으니.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조 판서 김재량은 이미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어요. 수년 전 병을 얻어 낙향했다는 소식만 있었지요. 한양에 없었습니다. 서문달이 수소문했지만 정확한 거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충청도 어딘가에 있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막쇠가 나섰습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요. 충청도라면 솔밭골 홍노인께 여쭤보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요. 서문달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빨리 다녀와야 한다. 삼간택까지 열흘이 남았다. 열흘이면 충분합니다요. 막쇠가 보따리를 챙겨 그날 새벽 길을 떠났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연화는 혼자 견뎌야 했지요. 이튿날 또 쪽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더 직접적이었어요. 이 판서의 딸 이연화. 간택에서 물러나라. 마지막 경고다. 연화는 쪽지를 읽고 불에 태웠습니다. 서문달에게 보여주지 않았지요. 스승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잠자리에 들렸는데 밖에서 소리가 났지요. 서문달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로 나왔어요. 포졸 둘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문달이 여기 사느냐? 서문달이 대문을 열었지요. 내가 서문달이오. 관아에 같이 가야겠소. 불법 호적 위조 혐의요. 연화가 서문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문달이 조용히 연화의 손을 떼어냈어요. 알겠소. 따라가리다. 서문달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기다려라. 스승님,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작은 나무가 흔들렸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스승이 없어졌습니다. 막쇠도 떠나 있었지요. 혼자였습니다. 어릴 때 장터에서 팔리던 그날처럼 연화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별 아래 어딘가에 스승이 있었지요. 아직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화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느껴졌지요. 아버지의 서찰. 이연화야.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연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지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마를 털었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간택에 나가야 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지요. 연화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어요.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앉아 무언가를 썼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가 일어났습니다. 쓴 것을 접어 품에 넣었지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5층의 집이었지요. 홍문관 부재하 5대감댁. 5층이 문 앞에서 연화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서연 씨. 이 이른 아침에 웬일이에요? 5층 씨,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5층이 연화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하던 그 눈이 진지해졌지요.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입니다.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층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요. 5대감이 연화를 만났습니다. 연화는 저를 올리고 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지요.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어젯밤 제 스승 서문달이 불법 호적 위조 혐의로 관하에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쓴 진술서입니다.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5대감이 종이를 받아 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지요. 다 읽고 나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판서의 딸이란 말이냐? 예. 이연화입니다. 5대감이 종이를 접었습니다. 오래 침묵했지요. 이 판서 사건은 나도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일이다. 그러나 힘이 없었지. 지금은 힘이 있으십니까? 직접적이구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5대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판서 딸이 맞긴 맞구나. 그 양반도 이렇게 직접적이었거든.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5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다려라. EOF. 연화는 5대감 댁 사랑채에서 기다렸습니다. 5층이 옆에 앉아 있었지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어요. 연화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5대감이 돌아온 것은 한 시즌이 지난 뒤였지요.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서문달은 오늘 오후에 풀려날 것이다.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라. 아직 할 말이 있다. 연화가 다시 앉았지요. 불법 호적 위조 혐의는 내가 무마했다. 그러나 최참판이 다음에 또 무언가를 꾸밀 것이다. 그자는 그런 사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삼간택은 닷새 후다. 그 전에 결판을 내야 한다. 결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판서의 역적 누명을 벗기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야 내가 이연화로서 간택에 나설 수 있다. 연화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이조 판서 김재량 어른을 찾아야 한다고 서찰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량. 5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양반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김재량 어른은 지금 경기도 여주 부근에 계신다. 낙향하셨지. 내가 연락을 취해보겠다. 막쇠가 지금 충청도를 뒤지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아니다. 여주다. 내가 사람을 보내마. 연화는 두 손으로 저를 올렸습니다. 대감어른, 감사합니다. 이 판서는 좋은 사람이었다.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데 억울하게 죽었지.
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닷새 안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운에 맡겨야 하는 부분도 있다. 운은 제 몫이 아닙니다. 오 대감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누구 몫이냐? 노력한 뒤에 남은 것이 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노력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 대감이 웃었습니다. 오래 웃었지요. 이판서 딸이 맞아. 영락없이 맞아. 그날 오후 서문달이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문달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룻밤 관아에서 보낸 것이 역력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연화가 달려가 서문달의 팔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어디 다치신 데는요? 없다. 서문달이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울었느냐? 아니요. 거짓말이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요. 서문달이 연화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거운 손이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잘했다. 무엇을요? 혼자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은 것. 연화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문달의 손이 무거웠지요.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가 서문달에게 오대감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지요. 서문달은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오청이라는 아이 좋은 사람이구나. 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귀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스승님. 왜? 죄송합니다. 서문달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 사과하느냐? 스승님이 저 때문에 잡혀가셨으니까요. 그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다. 언제부터 그 말을 해야 몇 번이나 더 해야 알아듣겠느냐.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됐다. 밥은 먹었느냐? 아니요. 먹어라. 힘이 있어야 싸운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서문달도 피식 웃었지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날 밤 늦게 막쇠가 돌아왔습니다. 충청도를 뒤졌지만 허탕이었다면서 기진맥진한 얼굴이었지요. 날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요. 홍 노인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여주에 계신다. 막쇠가 멈추었습니다. 예. 오 대감께서 사람을 보냈다. 그럼 제가 왜 충청도를? 막쇠가 쓰러지는 흉내를 냈습니다. 연화가 뒤에서 웃음을 참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 대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재량 전 2조 판서가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이면 도착할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문달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연화야. 예. 최참판이 또 움직였다. 어떤 일입니까? 삼간택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간택 담당 상공을 매수했다고 하더구나. 연화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면 삼간택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까? 그렇다. 내일 아침에 명단이 다시 발표될 것이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떴지요.
스승님, 아버지의 서찰을 가지고 지금 당장 대궐로 가야 합니다. 위험하다. 내일 아침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서문달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연화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겠느냐? 가야 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문달과 연화는 오대감을 통해 창덕궁 쪽 담당 상궁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오대감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움직였지요. 연화를 만난 뒤로 오대감은 이 일이 단순한 간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조 판서 김재량 대감이 도착했습니다. 오 대감 댁에 막쇠가 달려와 소리쳤지요.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서문달도 따라 일어났어요. 김재량은 이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하얗고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연화가 절을 올리자 노인이 연화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서의 딸이라고 했느냐? 예. 눈매가 꼭 닮았구나. 아비를 봤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 떨림을 듣고 고개를 들었지요. 대감얼은 아버지가 증거를 맡기셨다고 서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재량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함이었지요. 오래된 나무 함이었는데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자물쇠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찰 2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인장 하나. 이것이 증거다. 이 판서가 처형되기 나흘 전에 나에게 직접 가져왔지. 이 서찰 하나는 최참판이 이 판서를 역적으로 모는데 사용한 거짓 밀서다. 필체 분석을 하면 이 판서의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인장은 밀서에 찍힌 것인데 이 판서의 인장이 아니라 최참판의 인장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지요. 힘이 없었다. 최참판의 세력이 너무 컸다. 내가 이것을 들고 나갔다면 나도 같이 죽었을 것이다. 겁쟁이였지. 지금도 그 죄책감을 갖고 산다.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얼은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 판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딸을 부탁한다고. 그 말을 그때 들어주지 못했다. 이제라도 들어야지. 서문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대감, 지금 당장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소. 똥이 트기 전에 올리겠소. 그날 새벽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이 판서의 역적 누명이 최참판의 모함이었다는 것. 그 증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판서의 딸 이연화가 살아있으며 간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아침 해가 뜨자 대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참판은 당일 아침 포졸에게 잡혔지요. 그 살집 두툼한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졌지요. 오랫동안 웃는 척하던 그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이요. 최참판, 증거가 있소. 어떤 증거요? 다 거짓이요. 귀하의 인장이 찍힌 밀서가 있소. 최참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지요. 옆에 있던 측근들이
하나둘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신복이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참판 대감, 저는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최참판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지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잡아주는 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판서의 역적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삼간택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연화였지요. 이 판서의 딸, 이연화. 옷도 달랐습니다. 대감댁에서 빌려온 고운 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였지요.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정했습니다. 가슴 안쪽에는 비단 주머니가 있었지요. 아버지의 서찰과 가문의 1000조각. 오늘은 그것을 꺼낼 날이었습니다. 막쇠가 문 앞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아가씨, 잘 다녀오십시오. 기다려요, 오라버니. 예, 기다리겠습니다요. 아이고, 예쁘다. 서문달이 연화 앞에 섰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연화도 서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왜 처음 저를 사실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 그 상이 틀리지 않았군요. 상은 가능성이라 했다. 내가 그 가능성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관상가로서 한 일이다. 아니요.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지요. 스승님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서문달은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침묵을 알았지요. 이 스승이 말 대신 침묵으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을,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겼지요.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간택 자리에는 10명의 처자가 모였습니다. 연화가 들어서자 시선들이 쏠렸지요. 어제까지 서연이라 불리던 처자가 오늘 이연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최참판 사건으로 조정이 뒤집어진 터라 이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오청이 연화 곁에 왔습니다. 이연화 씨. 이름이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놀랐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더 예쁘네요. 이름이. 연화가 웃었습니다. 한 명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의 차례가 되었지요. 연화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나신 왕비마마가 자리하고 계셨지요. 여러 상궁과 신하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 저하도 참석하셨지요. 처음으로 왕세자 저하와 처자가 같은 자리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단정하고 깊은 절이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왕비마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지요. 왕비마마의 눈이 연화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래 바라보셨지요. 이 판서의 딸이라고 들었다. 예. 아비의 일이 억울하게 밝혀졌구나. 덕분에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왕비마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글은 하느냐? 예. 소학과 사설을 읽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관상가이신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관상가에게 글을 배웠다. 스승님은 관상가이시기 이전에 학식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왕비마마가 다시 물으셨지요. 두렵지 않으냐? 이 자리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눈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무서우면서 도망가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비마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러가라. 연화가 저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이 따가웠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아직 밖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문달의 초가 앞에 왕실 내관이 왔지요. 이연화 있는가? 있습니다. 연화가 나왔습니다. 내관이 두루마리를 펼쳤지요. 왕세자빈으로 이연화가 간택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쇠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지요. 내관이 물러난 뒤 연화는 서문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문달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었지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서문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왜? 절 받으십시오. 서문달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받으셔야 합니다. 스승님 덕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연화가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깊고 천천히. 서문달은 그 절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받았지요. 스승님.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입궐하면 스승님을 자주 뵙지 못합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왜 서운하겠느냐? 내 일을 한 것이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저한테 아버지 같으셨습니다. 서문달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았지요. 창밖에 햇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관상가가 제자한테 그런 말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연화가 웃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막쇠가 코를 풀면서 말했지요. 날이 저한테도 아버지 같으셨습니다요. 너는 내 하인이다. 그래도요. 됐다. 그러나 서문달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연화가 입궐하던 날은 봄날이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지요. 연화는 홍색 원삼에 용복 문양의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기 직전 연화가 밖을 내다보았지요. 서문달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 차림에 헤어진 소매. 가끝만큼은 단정하게 묶은 채로. 막쇠는 옆에서 이미 울고 있었지요. 연화와 서문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문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가마 안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서문달은 가마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요. 도포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막쇠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잘 됐지요? 그래. 날이 덕분이에요. 다 날이 덕분입니다요. 서문달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예, 날이. 그런데 날이. 왜? 저 이제 뭐 합니까요? 서문달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마루에 앉았지요. 찻잔을 들었습니다. 관상 봐야지.
그것밖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막쇠가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서문달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마당에 있었어요. 연화가 솔밭골에서 가져온 작은 소나무 묘목이었지요. 청파동으로 이사 올 때 연화가 품에 안고 왔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었는데 어느새 제법 자라 있었어요. 서문달은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것이 자신이 연화에게 한 말이었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연화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말이었지요. 죄인의 딸로 태어났어도, 거지로 태어났어도,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어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살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서문달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지요. 멀리서 봄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세자빈 이연화는 훗날 왕이 된 세자와 함께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어진 왕비로 불렸지요. 억울한 백성의 일에 귀를 기울였고 옳지 않은 일에는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지요. 이 판서의 역적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사당이 세워졌고 이름이 복권되었지요. 연화는 아버지의 사당 앞에 처음으로 절을 올리던 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 왔습니다. 오청은 훗날 좋은 혼처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화가 왕비가 된 뒤에도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지요. 막쇠는 서문달 곁에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늘 투덜거렸지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지요. 서문달은 청파동 초가에서 계속 관상을 보았습니다. 왕비가 된 연화가 사람을 보내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 했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여기가 좋다. 어느 늦가을 아침 서문달은 마당의 소나무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막쇠가 아침밥을 가져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왕비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왕비는 상공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떴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해 겨울 청파동 낡은 초가 마당에는 서문달이 심은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가지 위에 쌓였지요. 소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또 새 잎이 돋을 것이었습니다. 상은 가능성이지 운명이 아니니라. 서문달이 연화에게 남긴 말이 그랬습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의 몫이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살아서 증명했습니다. 죄인의 딸로 장터에서 팔리던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걸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지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알아봐 주는 한 사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